사회와 경제 제14주차 수업 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금 강의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재정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본래 우리가 지금 공부 예정했던 것은 그 공채론하고 지방재정까지 해서 우리가 채택했던 그 주교재를 완전히 다 끝내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 공채론 분야하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분야는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지금 이 과목에서 되게 지방재정을 다루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다루는 경우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진도를 나갔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진도 나가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잘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내용이니까 그걸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주하고 이번주에 공부한 것은 굉장히 좀 난해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수리나 그래프나 이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기말 시험 범위에서는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학기말 시험은 12주차 개별 조세론까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번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예를 들면 재정학이나 아니면 공공경제학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세무서나 공인회계사나 아니면 진학이나 취직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꼭 참조를 해야 되겠지만 학기말 시험 범위에서는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과목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면은 이 과목의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 이념이라고 하면은 제5주차 내용입니다. 사실 적정분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적정분배 상황이고 이제 그런 적정분배의 이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우리가 3주, 4주 동안 기초이론들을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제 적정분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을 이제 세입 측면과 세출 측면으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한 것이죠. 적정분배에 도달하기 위한 지출 측면의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이제 사회보장제도와 정부지출 예산제도, 그 다음에 비시분석 이렇게 해서 3주 동안 우리 공부를 한 것이고, 또 이제 수입 측면에서는 이제 조세이론과 그러니까 조세 기초이론과 개별 조세이론 이렇게 해서 또 3주 동안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재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 기초이론들하고 그 수단으로서의 그 지출 측면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입 측면에 이렇게 해서 3주씩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적정분배에 관한 것들은 다 공부를 한 것이고, 그게 이제 보조 수단이죠. 그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을 이제 지난주와 이번주에 이어서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걸로 묶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면 이제 2주차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지금 재정정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것이, 경제정책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실물정책과 재정정책을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물 부문에서 국민소득 이론을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재정 부문에서 재정 이론을 공부를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케인즈 이론을 공부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처럼 되어 있는 것이 시카고 학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기 때문에 그쪽 그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가장 포괄적으로 지금 실물 부분과 재정 부분을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론이 바로 케인즈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도 지금 제5편 부분이죠. 제5편 경제안정과 성장 부분에서 제17장 부분 거시재정이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8장 내용이 되겠어요. 주로 18장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 가운데 제4절 이론,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공부를 했죠. 국민소득 이론을 케인즈의 그 국민소득 결정 이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재정이론은 이제 그 재정부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4개 그래프를 4분면에 묶어서 이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균형에 이르는 것이 실물 부문과 재정 부문에서 해서 그 점이 이제 4개 점이 나온다 이렇게 도출이 되고 그 4개 점을 연결한 사각형, 이것이 바로 균형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4개의 그래프를 하나로 묶어주는 그 일반 균형 모형이 바로 뭐냐면 ISLM 곡선이었죠. ISLM 곡선 우리가 또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ISLM 곡선을 도출해서 IS가 바로 이제 실무 부문 그 균형 곡선이고, 그 다음에 LM이 재정 그 화폐 금융 부문의 그 균형점을 연결한 그 곡선이죠. 그것이 만나는 교차하는 점에서 일반 균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바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난해한 내용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기말 시험 뭐 준비할 때는 뭐 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문 자격 시험 공부할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그 그래프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보길 바랄고, 그다음에 교재를 또 한 번 더 잘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경제 성장과 안정 부문이죠. 우리가 이제 그 적정 분배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적정 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성장이 도달하고 아니면 안정, 주로 이제 성장을 추구하는 거죠. 경기가 이제 침체됐을 때 그걸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 규모를 계속 크게 늘려나가는 이 경제 성장이 어떻게 보면, 적정 분배가 이제 지향해야 될 어떤 동태적인 그런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또 어떨 경우는 이제 어떤 경제 상황이 뭐 지나치게 과열됐을 경우에는 또,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경제 성장과 안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5부분으로 나눠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가 굳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조세랄지, 그 다음에 예산 지출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게 일정하게 이제 경제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조세 국민소득이 갑자기 줄어들어 불경기가 오더라도 그 조세가 이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호갱기가 와갖고 조세가 늘어나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 안정 이렇게 돼가지고, 지나치게 이제 경기가 과열된 것은 더 악화시키고, 또 이제 디플레 상황을 또 악화시키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약간 그 충격을 흡수하고 상쇄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재정의 자동 안정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동 안정화가 좋으냐, 그 다음 시장에 맡겨놓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자동 안정화가 좋으냐, 아니면은 그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재량적 정책이 좋으냐, 그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 목표와 총수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와 가속도 원리, 그 다음에 재정과 금융을 묶고는 실물과 금융을 묶고는 재정정책 일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고자 했던 보조적인 세입정책, 공채하고 이제 공공요금 같은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같은 거, 요거 이제 조금씩 얘기를 했었죠. 요 내용들을 우리가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 제 6편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 성장과 안정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정의 이제 자동 안정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 안정화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쓰고, 영어로 쓰면 이제 automatic stabilized다 이렇게, 또는 built-in stabilized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동적으로 이제 안정화시킨다고 하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자동적인 경기 조절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조절되는 그런 메커니즘, 이것이 바로 재정의 자동 안정화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을 또 달리 말하면 자동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인위적으로 뭐 조작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재량적 재정 정책이다, 디스크레셔너리한 재정 정책 이렇게 말하죠.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경기 조절을 위한 인위적, 조작적 재정 정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 거고, 이 자동 안전장치의 효과를 한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거를 그 소득세의 경우로 한번 보면, 소득세가 가장 예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그 개별 조세론에서 소득세가 가장 예민한 그런 장치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그 소득세의 그 예를 가지고 한번 자동 안전장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책에서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국민소득이 예를 들면은 5%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했더니 소득세 수입이 예를 들면 더 많이 감소하더라. 14.5%나 감소를 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세금이 일단 그 국민소득이 감소하고 또 소득세 수입이 소득세가 그만큼 또 감소하고 이다 보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국민들 가처분 소득은 뭐냐면 소득세 수입 감소율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자동으로 방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례 연구에서 입증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그 감소 측면인데 증가의 경우에도 국민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소득세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누진세로 인해서 국민소득 증가분보다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느낄 때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내 소득이 인플레를 감안할 때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과열을 자동적으로 방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경기 변동에 따라서 정부의 어떤 부가적인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국민소득이 감소해도 국민들이 시장은 그렇게 위축이 되지 않더라. 왜? 그게 바로 자동 안전장치 때문에. 그리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또 과열되지는 않더라. 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지출을 줄여서, 그래서 결국은 이런 소득세 그 원리 때문에 그 자동 안전장치가 작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도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경기 과열이나 그다음에 경기 위축이 어느 정도 자동으로 회복이 되는 좀 완화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그게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게다가 이제 정부가 더 추가적인 조치를 되게 하잖아요. 특히 불경기 같은 경우에는 호경기는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불경기 같은 지금 우리 현재 코로나 이런 국면에서는 재난지원금이랄지 아니면 실업수당을 많이 지금 늘리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제 함께 더 이게 추가되면은 이런 안정화 효과는 더욱더 크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정부 지출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은근히 개입이 돼 있잖아요. 개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부가 굳이 그 개입을 좀 더 강화하지 않더라도 이런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 때문에 시장 과열이랄지 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 중성화, 평준화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걸 바로 우리는 자동 안전장치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정의 그 자동 안정화를 한번 우리가 차이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보면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액세 제도. 세금으로 이제 똑같은 금액을 매길 때 정액세 제도에서의 민간 투자 증가에 따른 국민 소득의 증가분을 어떻게 산출하냐. 이거는 이때 국민 소득은 Y-라고 치면 Y-는 1-C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죠. 1-C를 역수를 민간 투자 증가분에다가 곱한 게 그게 바로 이제 국민 소득의 증가분이 되거든요. 이걸 우리는 정액세 제도에서의 민간 투자 증가에 따른 국민소득의 증가를 산출 공식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된 거고, 반면에 누진세 제도에서는 Y는
똑같은 식으로 산출이 되고 그 대신 이제 여기 요런 그 앞에 이제 그 숫자가 아까는 뭐냐면 그 한계 소비 성향만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는 1-C에다가 1 또 1-T를 빼가지고 곱해서 그 역수를 델타에다 곱해주는 겁니다. 요 T는 지금 세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요 델타 I 그 민간 투자가 증가할 때 요만한 요만한 효과가 있다는 거죠. 요만한 승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국민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그 격차가 어떻게 되냐? 격차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말하면 그 비율이 어떻게 되냐? 그 비율은 바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델타 Y-에서 델타 Y를 빼고 그 다음에 델타 Y-로 나눠준 값, 그 값이 다시 말하면 CT에다가 1-C 이렇게 해서 여기다 CT를 곱한 값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국민소득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은 조세의 안전장치 효과로 상쇄 된다는 거죠. 굉장히 뭐라고 할까, 경기가 과열됐을 경우에 국민소득이 막 증가하잖아요. 그것은 조세 때문에 약 43% 정도를 깎아내요. 상쇄하기 때문에 경기에 57%만 이제 경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소득의 시장 과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 공식들 한번 책에 있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훨씬 더 이제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 안전장치의 유용성, 호갱의 국면에서 특히 이게 잘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호갱의 국면에서 이 자동 안전장치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이 조세 세율을 올리지 않더라도 굳이 조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더라도 경기 안정 효과가 먹혀가지고 정부가 개입되어 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경기 과열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세율을 조금 더 이제 올려주면 훨씬 더 효과가 더 먹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러니까 호갱의 국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자동 안전장치인데 이것이 이제 불경기 경우에는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실업수당이랄지 재난지원금이랄지 이런 걸 막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조세 세율까지 낮춰버리면 이것이 교란 요소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경기 부양에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런 교란 요소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은 이런 교란 요소가 이제 호경기 국면에서도 물론 이제 고려해야 되지만 특히 불경기 국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교란 요소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불경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 지출을 굉장히 늘렸어요. 그래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어요. 그럴 경우에는 경기에 호전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예를 들면 민간 기금 같은 거 있잖아요. 민간 기금 같은 게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를 들면 국민주택 기금 같은 데서 사람들한테 대출했던 돈을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시장으로 가지 않고 기금 이런 데서 회수를 해버리면 그게 전혀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교란 요소들이 항상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동 안전장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불경기보다는 호경기에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호경기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기 안정이 된다 이렇게 된 얘기가 되겠고 불경기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동 안전장치만 그냥 내버려 두면은 나빠진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때 이제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교란 요소를 충분히 감안해서 인위적인 그런 정책을 구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바로 뒤에 나온 것처럼 재량적인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인위적인 수단이 미비한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조세 수입 변동은 경기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조세 수입이 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게 따라서 또 다른 정책을 손을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화폐, 통화량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는데 지방정부는 기껏해야 지방 세율을 조절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뭐 화폐 금융이나 이런 통화량 이런 걸 자기들이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지방정부에는 오로지 조세 수입만 이제 자기들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런 조세 수입 변동은 경기 상황을 더 악화시킬 메커니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인위적인 그 수단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인위적인 수단을 중앙정부와 같이 이제 구사해야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 지방 수준의 그 상품권 같은 걸로 달라는 거죠. 현금으로 주지 말고 그냥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줘야, 강원도는 강원도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줘야 그 안에서만 쓰지, 이 사람들이 다 서울 와서 쓰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지방정부에서 그만큼 쓸 수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 수단이 별로 없다는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누진세 때문에 조세 수입이 더 증가하잖아요.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재정 흑자가 발생합니다. 이걸 우리는 세계 잉여금이라고 그러죠. 세금이 많이 거쳐서 얻어진 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그 정부에서 그 돈이 많이 세금으로 거쳤을 때 그것을 이 경기가 너무 과열됐으니까 돈을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걸 방출하지 말고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경우는 갑자기 또 통화량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일시적인 디플레이가 올 수 있습니다. 뭐 동맥 경화가 아니라 돈맥 경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러한 일시적인 디플레이션을 우리는 재정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금을 좀 깎아주는 게 나아요. 세율을 인하해 주거나 아니면 재정 배당금 형태, 지금 우리 뭐 코로나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이런 형태로 나눠주는 게 좋아요. 그 방식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각 개인별로 얼마씩 똑같이 나눠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세대주별로 주는 게 좋으냐, 아니면 상품권을 주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예를 들면 바우처로 주는 게 좋으냐, 그 다음에 그 바우처도 지역 그 사용 지역을 구역을 제한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거쳤을 경우는 그 돈을 그냥 무조건 쌓아놔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럴 경우는 빨리 손을 써서 세율을 다 깎아주거나 아니면 그 돈을 빨리 방출을 하는데 배당금 형태로 피스컬 디비덴드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출이 하지 않으면 일시적인 디플레이가 올 수 있다, 재정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 그 다음에 세율 인하, 이런 그 확장적 재정 정책, 지금 이제 정부에 쓰고 있는 한국형 그 뉴딜 정책, 문재인 정부에서 쓰고 있는, 코로나 정부에서 지금 구사하고 있는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 계속 적자를 누적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지금 야당 쪽에서 계속 몰아치는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주라 이렇게 또 압박을 하다가, 또 정부에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더니 또 국가 재정 악화된다, 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그럼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쓰는 뉴딜 정책,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이 반드시 적자를 누적시킬 거냐, 아니면 반대로 갈 거냐 하는 그런 얘기죠. 이때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값, 요 C 값이 1보다 작을 경우는 적자 재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 안전장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부에서 돈을 풀면 그것이 결국은 투자를,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증가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다시 세금이 늘잖아요. 그럼 세금이 들어와서 다시 재정적자를 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적자 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호전시키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지금 그 한국형 뉴딜 정책의 바로 기본 과정이 그거예요. 이때 이제 그 적자 누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경기 호전으로 가느냐 그걸 판가름 짓는 것은 결국은 한계 소비 성향 값이가 좌우한다는 거죠. 이 시값은 대체 일보다 작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일보다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보다 크게 만들면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계 소비 성향 C를 어떻게 하면 일보다 늘리냐? 정부가 돈을 풀고 그 돈을 소비하게 만들면 돼요. 정부가 돈을 풀고 그 돈을 국민들이 싹 싸놓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쓰게 하면,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형태로 해서 기간 동안 돈을 다 쓰게 만들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빚을 갖고 뭐 이런 데 쓰는 게 아니라 소비하는 데 쓰도록, 다시 말하면 한계 소비 성향을 일보다 크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재정 적자를 누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감소 효과를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개입하지 않는 그런 자율적인, 다시 말하면 자동 안정화가 좋으냐, 재량적 정책이 좋으냐, 이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량적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장기적 균형 예산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해마다 흑자 재정, 해마다 균형 예산, 매년 예산을 적자, 흑자, 제로로 만드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10년을 보고 한 5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한 5년은 계속 적자를 감수를 하고,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면 5년은 흑자를 내무로 해서 적자를 메꿔서 10년치를 제로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장기적 균형 재정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연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해마다 수입 지출을 해서 0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연차 예산입니다. 그 연차 예산은 너무 이제 근시안적이고 미시적인 그런 관점이라고 본다면, 장기적 균형 예산은 특히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차 예산보다는 장기적 균형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는 재량적 재정 정책이 타당하다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차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정부에서 재정 지출 아니면 뭐 세율을 조정하고 하는 것이 바로 민간 시장에 즉각 효과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빠르면 뭐 6개월, 늦으면 한 5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돈을 엄청 풀었는데 그 효과가 5년 뒤에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날 수도 있고,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아니면 길면 5년, 10년 뒤에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SOC에 대한 투자 같은 것은 20년, 30년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시차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민간에 맡겨둬 갖고는 그 다음에 아주 부분적으로만 정부가 개입을 해갖고는 이게 언제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여효과가 나타날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경우는 이런 시차를 고려해갖고, 예를 들면 금융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빠르다, 실물이나 뭐 그다음에 아까 막 SOC나 이런 쪽은 굉장히 효과가 늦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다양한 시차별로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동 안정 그 기능에, 자동 안정 그 장치에 너무 신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동 안전 장치,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점도 있지만 의도한 효과에 대한 전혀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경기가 계속 내려가는데 이게 이제 올라오길 바라고 그냥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이것이 정부가 아주 뭐랄까 미세한 그런 개입만 했을 경우는 이것이 상쇄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는데 너무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을 먹을 때 그렇잖아요. 약을 먹을 때도 세 알을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한 알만 먹으면 전혀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적인 안정장치를 믿어서 안 된다는 거죠.
자동 안전 장치도 우리가 활용을 하되 이런 상쇄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효과가 미비한 것을 좀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그런 개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돌발적인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발 변수잖아요. 이런 돌발 변수로 이런 야기된 그런 상황은 자동 안전장치가 해결을 못합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가 과감하게 개입을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뉴딜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적자 재정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코로나가 2년, 3년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충격은 한 10년 갈 겁니다. 코로나 3년 만에 극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은 10년 이상 가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돌발 변수는 자동 안전장치에 맡겨놔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그 자동 안전장치는 오로지 경기가 좋을 때 그 과외를 좀 안정시키는 그런 데 효과가 있는데 경기가 나쁠 때 이걸 끌어올리는 데는 별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는 거 아닌데 굉장히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는 자동적 안전장치가 아니라 재량적 안전장치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목표와 총수요. 우리 재정 목표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지만 어느 경우든 국가가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재정 목표는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완전 고용입니다.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고용이 갖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직접 간접적인 전방 후방 그 연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그 국가의 재정 목표다. 두 번째, 물가 안정입니다. 인플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디플레도 문제입니다만 인플레는 항상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상시적인 문제입니다. 디플레는 이제 불경기 때만 찾아오는 그런 문제지만, 그래서 물가를 어떤 식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할 거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과제입니다. 인플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품별로 이게 주는 효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플레가 가져올 그런 영향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인플레를 억제하는 게 일단 안정적이고 가장 1차적인 목표고, 그다음 인플레를 허용하더라도 생필품이나 이와 같이 기초 생활 그런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쪽으로만 이제 해야지. 인플레를 일단 억제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경제 성장입니다. 조금씩 경제를 늘려가야 돼요. 이게 후퇴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계속 이윤율이 계속 높아져야 되거든요. 이윤율이 꺾인다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위기를 뜻하기 때문에 성장을 계속 지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장도 갑자기 한번 성장하고 그다음에 계속 하락하는 게는 안 되고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죠. 10% 한번 성장하고 계속 마이너스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1%씩 10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 성장도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재정 목표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에서 공부한 적정 분배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세 가지 목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추가적인 그런 수단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수요와 총공급,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곡선과 똑같습니다. 국민 경제 전체의 총수요와 총공급은 똑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이게 이제 공급, 이게 총수요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공급 곡선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네? 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경제학을 우리는 케인즈 경제학이라고 그랬고,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경제학을 공급 경제학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수단을 통해서 이게 총수요와 총공급, 이런 초과 공급,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수요 공급을 조작하는 그런 것이 바로 재정 목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승수효과, 와 가속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이 갖는 시장의 영향을 말합니다. 네? 그걸 우리는 한마디로 승수효과다.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의 연차별 승수효과, 승수란 말은 영어로 하면 멀티플라이어, 그러니까 곱하기, 배수, 몇 배 이런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국민소득의 증가는 1-한계 소비 성향의 역수와 재정지출 증가를 곱한 값과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을 늘릴수록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그런데 그 증가하는 비율은 바로 한계 소비 성향이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이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경우에는 제3차 분기에서 최대 효과의 3분의 2가 발생하더라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2년 후에 3.1이 됨으로써 극대값을 내더라는 것 같습니다. 조세 감면의 승수 효과는 미약하고 느리게 발생하는 반면에 통화량의 승수 효과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3년이 지나야 5.7로 극대화가 되더라. 그리고 그 효과는 5년까지 가더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민소득에 효과를 주려면 조세 감면보다는 이 통화량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이자율 가지고 가장 이제 예민하게 준다는 그런 게 되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세는 별로 효과를 안 줬습니다. 조세의 승수 효과는 작아서 지출의 안정화에 기여만 할 뿐이고, 그 다음에 경상 이전의 승수 효과는 단기, 자본 지출에는 장기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재화 용익이 크면서 재화 용익이 가장 실물 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자본 지출, 경상 이전 지출 순수로 승수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제 돈을 지출하면 그만큼 국민 소득에 아주 예민하게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 개수가 결정을 하지만 정부에서 쓰는 요 수단에 있어서도 역시 재화 용역이 가장 빠르고 금융 같은 것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특히 경상 이전 그다음에 자본 지출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늦다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실물이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자율, 통화량이 굉장히 예민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게 바로 정부 지출이 갖는 승수 효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정 지출의 가속도라는 것은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얘기죠. 빨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공식은 바로 이겁니다. 그 어떤 시점에서의 국민소득은 A 플러스 C 의 Y 그 이전의 국민소득 더하기 B 또 더하기 베타의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올해의 국민소득은 T-는 작년, T-1은 재작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이 이렇게 산출이 돼요. 올해의 국민소득은 A 플러스 C에다가 작년치 국민소득 더하기 B에다가 또 더하기 베타에다가 작년치 국민소득에서 재작년치 국민소득을 뺀 값에다가 플러스 G 이런 식으로 이제 산출이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 G가 갖는 가속도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IT라고 하는 것은 올해의 그 투자, 올해의 그 인베스트먼트 투자라고 하는 것은 B 플러스 베타 D 작년치 국민소득에서 재작년치 국민소득을 뺀 값에다가 베타를 곱해준 거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부 지출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정부 지출은 그 성수 효과에 의해서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요. 그리고 이 소득 증가가 투자, 인베스트먼트의 증가를 유도를 해요. 그리고 투자가 증가함으로써 성수 효과를 창출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소비와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돈을 조금만 써도 그것이 가지고 오는 효과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고, 뭐라 할까,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가속도라고. 점점점 속도가 빨라진다고. 응? 그래서 정부에서 돈 쓰는 지출은 성수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그 국민소득 증가는 투자를 증가시켜요. 투자가 증가하면 다시 성수 효과를 창출해서 소비와 국민소득 다시 증가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러니까 한번 정부 지출이 갖는 효과가 계속 돌고 돌아서 점점 더 그 효과가 커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가속도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재정정책 들어와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에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공부했던 것이 국민소득 그 결정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이제 실물정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공부하는 것이 화폐 금융통화정책입니다. 자, 언제 여기서 보면은 금융정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은 밀턴 프리드만 같은 시카고 학파의 통화주의는 화폐와 금융은 물가에만 영향을 주고 실물 부분에 영향을 안 준다 이렇게 봤거든요. 이런 주장을 신화폐 수량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케인지아는 이자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정적인 매개 변수를 봤지만 시카고 학파는 이자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화폐 유통 속도, 벨러시티 V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통화 조절을 뺀 여타 재정정책은 별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정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거는 뭐 당연히 상관관계가 있죠.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은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제 금융정책. 이런 같이 금융정책은 그 케인즈 쪽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특히 이자율 조작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걸로 얘기를 하는데 그 시카고 학파는 특히 통화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속도가 중요하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주로 보면 이제 케인즈는 실물 쪽으로 실물 정책 쪽으로 이제 초점을 뒀고 이 시카고 학파 쪽은 이제 금융 정책 쪽으로 이제 비중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재정 정책이 이런 실물과 함께 금융 정책과 이제 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제 요 부분까지 공부를 못한 거죠. 지금 보조적인 세입 정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재정 공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 보면 공채 부분은 제 19장에서 그 다음에 공공요금 회사세의 수입은 20장에서 그 다음에 지방재정은 이제 21장에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학습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진도를 예정한 진도 이 부분은 못 꺼냈습니다만은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진도를 나갔습니다. 특히 지금 맨 앞부분에 이제 했던 부분을 다시 와보면은 강의 계획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는 진도를 나가면 사실 12주까지 정도로 요 정도 진도를 나갔었어요.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도를 많이 나가서 사실은 13, 14주로 우리가 진도를 더 나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한 거고요. 이 과목이 예정했던 예정 진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진도를 많이 나갔습니다. 온라인 수업 덕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12주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 보는 걸 하고 시험 방식이나 이런 거는 따로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이제 우리가 정부 지출 예산제도까지 시험을 봤으니까 BC 분석부터 시작해서 조세까지 이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험 방식은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 LMS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구글 클래스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LMS 방식으로 해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은 구글 클래스룸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지사항을 좀 눈여겨보고 시험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이 과목 정말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고 난해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잘 정리를 해서 학습을 하면 앞으로 이제 경제학 분야랄지,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도 전문 자격증 준비랄지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랄지 이런 실용적인 그런 데도 충분히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그 교재를 잘 읽어보면서 강의안도 잘 대조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시험 학기말 시험 잘 보고 학점 여러분들이 잘 취득을 하고 그렇게 그다음 후속 과목들 뭐 다 이제 학습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업 고생 많았습니다.